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허스퍼가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경기에서 2연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치렀던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에 이어 안방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도 수비 불안을 드러내면서 완패를 당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 세트피스 상황의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두 차례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실점을 많이 했다는 점은 2024-2025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또 한 번의 맞대결,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의 만남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쿨루세프키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을 배치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일주일여 다가온 가운데 주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슨, 비수마, 사르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우도기 선수가 훈련에는 복귀했지만 풀핏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포로, 왼쪽 풀백으로 제드 스펜스를 배치했고, 로메로와 반더벤도 훈련에 복귀했지만 아직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대체적으로 1군 자원들이 경기에 나섰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훈련 시간이 점차 길어진 가운데 해리케인 선수가 합류했고, 또 해리케인 선수가 벤치 명단에 들어와서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수비 라인에도 프랑스 대표로 유로에 참가했던 우파메카노가 합류하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센터백으로 출전했고요. 키미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경기를 지휘했고, 왼쪽 풀백으로 게헤이루,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스타니시치가 배치됐고, 공격 라인은 무시알라가 마침내 프리시즌 첫 번째 출전을 하게 됐고, 최전방에는 마티스텔과 밀러가 득점을 노렸습니다. 중앙 미드필드로 파블로비치도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됐는데요. 포진도를 보시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쿨루세프키가 계속해서 원톱으로 시험을 받고 있고, 이번 경기는 공식 발표가 된 솔랑키 선수도 사복을 입고 선수단과 함께 등장해서 홈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밀러, 왼쪽에 그나브리, 무시알라가 처진 공격수, 그리고 마티스텔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키미히와 파블로비치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었는데요. 경기 시작 27초 만에 토트넘의 선제골을 얻어내면서 이 경기는 서울에서의 경기에 패배를 서력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라오면서 클루세프키의 앞에서 껑충 뛰어오르면서 헤더로 먼저 공을 따냈고, 이 따낸 공을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했는데요. 연결하려던 것이 조금 부정확하게 이어졌고, 또한 최전방에서 이날 유독 클루세프키의 의욕이 돋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시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 치렀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고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솔랑키에 대한 거액 투자가 팀 내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본인을 주전 공격수로 쓰기 어렵다라는 내부 판단이 나온 것을 본인도 감지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클루세프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굉장히 빠르게 뛰고 많이 뛰고 또 득점에 대해서도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헤더 패스를 클루세프키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발을 빠두면서 이 공을 걷어냈고 처리했고 잘라냈고, 그러면서 흐른 공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존슨이 이어받았거든요.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우측면을 파고들면서 크로스 패스를 땅볼로 내줬어요. 그 상황에서 클루세프키가 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키미 선수가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왔는데 그 공이 굴절돼서 튀어올랐고, 그 튀어오른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클루세프키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슈팅으로 연결해서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나온 이 골을 통해서 토트넘 홈팬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 이후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9분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에게 시작됐던 기점 패스를 바탕으로 우측면을 거쳐서 전방으로 이동한 밀러 선수에게 패스가 이어졌어요. 이날 경기 마티스텔이 최전방으로 표기가 됐지만 역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빠져서 움직이는 커트 아웃 플레이가 나왔고, 오히려 토마스 밀러가 최전방에서 가짜 9번 역할과 진짜 9번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연계 플레이를 잘 해줬고, 그 뒤를 무시알라가 받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전진해서 들어온 패스를 토마스 밀러가 이어받으면서 토트넘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리턴 패스를 바로 이제 무시알라의 침투에 맞춰서 연결해줬고, 무시알라도 이 공을 받았을 때 토트넘 미드필드 라인에 압박이 들어오자 빠르게 왼쪽 측면 배후 공간으로 뛰어들던 마티스텔에게 전진 패스를 줬습니다. 여기서 마티스텔이 공을 끌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면서 무산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반 11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도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토트넘 역시 공을 끊어내자마자 굉장히 신속한 공격을 보여줬고, 말씀드린 대로 클루세프키의 전방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순간
일반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했던 포로 선수의 전진 패스를 왼쪽 사이드로 벌려 움직이던 메디슨이 달려들면서 이어받았는데 이 공을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받자마자 오른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스루 패스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쿠루세스키가 중앙 공간에서 수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중앙에서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타이밍과 동선까지 굉장히 매끈했어요. 이 패스를 받아서 또한 김민재 선수를 앞에 두고 컷백까지 잘 연결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패스 타이밍까지 좋았는데 그 앞으로 우파메카노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기 전에 잘라내는 정말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막아냈죠. 이 장면까지도 쿠루세스키의 플레이가 연달아서 좋았었고 전방 압박이라든지 침투라든지 스트라이크로서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결국 전반 16분에 세트피스 수비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외곽 부근에서 키미 선수가 오른발로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 우측 바깥쪽으로 돌아 들어가던 마티스텔 선수가 편안하게 헤더 슈팅을 가져갔어요. 완전한 프리 찬스로서 프리킥에서의 이 낙하 지점을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놓치는 상황이 됐죠. 여기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그래도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냈는데 흘러나온 공이 바로 앞에 있던 우파메카노에게 연결되면서 우파메카노의 슈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파메카노를 막고 빈 골문으로 공이 굴러 들어가는 상황으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후에도 역시 토트넘의 공격은 쿠루세스키를 통해서 많이 전개됐는데요. 전반 19분 같은 경우 쿠루세스키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본인이 공을 소유했을 때 두 명의 압박 사이를 빠져나오는 날카로운 공간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 이 장면은 쿠루세스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는데 다시 또 쿠루세스키의 앞쪽으로 이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잘 커트아웃 플레이를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깊숙한 크로스를 넘겨줬는데 아쉽게도 이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에 바깥쪽을 노렸던 작심했던 이 왼발 크로스 패스를 어느 누구도 받기 위해 달려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비가 없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보내준 것인데 그쪽으로 그 어떤 선수도 침투하지 못하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죠. 전반 25분에도 메디슨 선수가 사이드로 벌렸을 때 중앙 공격수인 쿠루세스키가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빠른 움직임으로 파고 들어갔고 이번에는 직접 김민재 선수의 마크 속에서도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블로킹 시도를 따돌리는 타이밍 빼앗기 드리블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시도한 왼발 슈팅도 정말 좋았는데 골포스트 옆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이 장면까지도 사실 이날 초반 30분 동안 쿠루세스키의 플레이는 스트라이커로 보직 변경한 이후 정말로 뛰어났고 특히 솔랑키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느껴지는 플레이였습니다. 전반 27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노이어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온 것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장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노이어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이 공을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기 위한 골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31분 수비 집중력 문제로 인해 토트넘이 역전골을 황하고 말았습니다. 밀러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던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내준 것을 무시알라가 이제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이 공을 오히려 투박한 터치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뒤로 흘러나온 공을 그나브리와 스펜스가 함께 달려들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스펜스가 한 발 늦었고 그나브리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논스톱으로 가져간 것이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이어지면서 비카리오가 막을 수 없는 정말 날카로운 각으로 들어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앞서갔는데요. 이 2대1 역전골에 이어 전반 44분에는 동점골과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 또 한 번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에 실패했던 것이 실점의 화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발로 키미가 올린 게 아니라 왼발로 파파엘 게헤이루가 정반대의 궤적으로 올렸는데 이 크로스는 정확한 위치 선정을 통해서 토마스 밀러 선수가 몸을 비틀면서 다이빙 헤더를 가져갔고 이 다이빙 헤더가 또 하필이면 비카리오의 다리 사이로 빠져 들어가면서 실점이 됐거든요. 전반전에만 두 차례의 세트피스 실점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앞전에 있었던 42분 존슨의 전진 패스를 받은 포로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려던 순간에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서 김민재 선수가 빠뜨린 공을 잘 차단하는 그런 호수비를 보여줬던 것. 결국에는 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기여했던 스타니시치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돌아왔다는 것. 결국에는 마즈라이를 맨유로 이적시키고 또 더리우트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타니시치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결국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전반전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침임에도 3대1로 크게 앞선 채 마무리했고 점유율도 63%로 공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슈팅 숫자 12대4, 유효 슈팅
슈팅 5대1로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팀이지만 거의 지배적이었고 빅찬스도 3대0. 사실 토트넘의 한 골은 바이에른의 실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에서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것은 서울에서의 경기에 이어 이번 런던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두 팀의 수준 차이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존슨, 스펜스, 메디슨, 포로, 데이비스, 드라구신, 사르, 비투마까지 8명을 빼고 베르너, 벤탄쿠르, 우도기, 스킵, 베리발, 로메로, 그레이, 반더벤을 투입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주전 센터백 조합인데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토트넘의 수비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또 우도기와 벤탄쿠르가 들어온 것도 토트넘의 중원에서의 퀄리티를 높여줬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울라이히와 다이어, 비도비치, 라이머, 아즈누 등 기존의 주전 자원보다는 조금 이제 보결 자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61분 토트넘이 한 골을 따라가는 상황을 만들었죠.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가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는 오른쪽 풀백으로 뛴 라이머 선수가 공을 몰고 올라오다가 조금은 판단 미스를 통해서 공을 길게 끌다 보니까 베리발의 압박에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되면서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게 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축구 지능이 대단했어요. 이 공을 멈춰 세운다거나 본인이 백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이걸 그냥 소유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베리발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동선대로 오른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툭 밀어준 겁니다. 이 패스를 이어받게 됐기 때문에 전진하던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그 뒷공간으로 논스톱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곧바로 골문을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이 패스를 받은 베리발 선수도 두 명의 수비 사이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클루세프스키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밀어줬고 이 패스를 받은 클루세프스키도 왼발잡이이지만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가야 빠른 타이밍에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라이 골키퍼의 방향을 속이고 판단을 속이면서 오른발 슈팅을 침착하게 오른쪽 골문 하단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도 기세가 올랐고 동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팀 모두 이제는 후보 선수들이라든지 유스 선수들을 투입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고 손흥민 선수를 꽤 오래 투입했던 토트넘이지만 81분에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빼고 유스팀에서 올라온 랭크샤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선수를 교체해줬죠. 그리고 이제 막 프리시즌 훈련에 돌입한 유로 참가 이후 휴가에서 2-3일 전에 복귀한 해리 케인이 토트넘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했는데요. 키밍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내려오면서 주장완장을 차고 케인이 등장했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주장완장을 로메로에게 전달하면서 엇갈리게 됐는데 즉 두 선수가 함께 뛰지 못하고 함께 이제 교체가 엇갈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케인을 끌어안아주고 정말 반갑게 와락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경기 또 한 번 토트넘이 패배하면서 프리시즌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게 됐는데요. 공격 라인에서는 분명히 솔랑키가 가세한 부분들이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지만 수비 라인은 아무리 반더벤과 로메로가 들어온 이후에 실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트피스 상황은 이 두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문제, 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 두 차례 바이에른과의 경기를 지켜보고 토트넘의 수비적인 허점을 포착했을 상대 팀들에 대비하기 위한 토트넘의 수비 대응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더 많은 골을 넣음으로써 공격적인 방식으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정상의 축구 레벨을 보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세트피스, 피지컬 이런 결정력에 대해서는 중하위권 팀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한 번 좋은 경기하고 화끈한 축구 보여주고 승점을 얻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개막전은 레스터시티라는 점, 전술적인 기조가 완전히 바뀐 레스터시티거든요. 지난 시즌에 노팅엄을 이끌었던 감독이 부임하면서 훨씬 더 역습의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레스터시티로 변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고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역시 역습에 능한 세트피스에 능한 에버튼과 홈 개막전을 밤 11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이 두 차례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하거나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한 영입도 이어져야 할 텐데요. 과연 토트넘이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보강할지 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을 때는 지난 시즌에 드러냈던 수비 불안의 문제,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2024-2025 시즌 그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